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겠죠? 헌재가 연휴 큰 선물을 주었는데 이거 대법원을 친 것뿐만 아니라 조이대 최후의 카드도 날려버렸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르면서 양 기관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헌재의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사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반대했는데 헌재가 대법원이 그동안 10초 재판이라고 비판받아온 심리불속행 사건을 따져보겠다고 골랐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이 대법관들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첫째, 심리불속행의 경우 억울한 국민들의 구제를 막고 정관예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전직 대법관의 도장값이 1억 원에 달하는 등 사법적폐의 온상으로 지적된 부분이라 여론적으로 대법원이 쉴드를 칠 수 없는 부분이 일단 큽니다. 나아가 조이대가 만약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던지면 즉각 쓰려고 했던 카드, 바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카드 역시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공작을 깼는지 그 정치적 파급력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동안 정치 검찰과 그들과 카르텔을 형성한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흔들려 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등 어떻게든 먼지를 털고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유죄 판결 하나만 나와라.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며 지리멸렬한 재판을 끌고 왔죠. 그들이 가장 믿었던 구석이 뭐였을까요? 결국 1심, 2심에서 무리하게 유죄를 때려놓으면 보수화된 대법원이 그걸 덥석 물어서 확정 지어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1호 인용으로 그 무서운 시나리오가 근본적으로 박살나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급심이나 대법원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거나 검찰의 엉성한 증거만 믿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판결을 내린다. 예전 같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삼켜야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재판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들고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을 들여다보고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취소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안전판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검찰과 사법부 주류 세력이 짜놓은 재판을 통한 정치적 제거 시도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견제받지 않았던 대법원의 권력 역시 누군가는 통제해야만 했고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그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부당한 정치 재판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그 암울했던 과거와 작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이 역사적인 판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사건 이면에 숨겨진 사법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리스크라는 실체 없는 공작의 망령이 어떻게 흩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에게는 더 치명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새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이 대법관 임명과 더불어 앞으로 헌재 구성에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저도 많이 배운 정말 훌륭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올라가는 4만 건, 6만 건, 8만 건 사건 중에 절반 이상이 신불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건들 다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소원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금까지 심리불속행으로 날아가 버렸던 사건 다 재심 대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엇갈린 판례 한두 개는 꼭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사건이 수십만 건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까지 심리불속행으로 패소가 확정된 그 많은 사건들 다 재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재판이 이미 6개월 지났는데 재판소원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녹십자 재판, 이 헌법소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심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심 청구를 해요. 그러면 재심 당연히 기각되겠죠. 당연히 뭐 기각하겠지. 그럼 이 기각을 가지고
재판소원을 내면 돼요. 아니, 법원이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한 거 가지고 재심을 해달라고 했건만 세상에 이거 재심을 안 해주네요. 그러면 이 재심 기각한 거 요거야말로 재판소원 대상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다? 대법원은 끝장나요. 지금까지 숱하게 장난했던 게임 끝! 어떤 감당을 해야 될지, 뒷감당을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녹십자 같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는 심리불속행 사실상 못하게 될 겁니다. 심리불속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거의 재판소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해답은 딱 하나예요. 대법관을 늘리는 것. 대법관의 대폭 증언만이 사실상 답인 겁니다. 대법관의 대폭 증언이 아니면은 근본적인 해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대법관을 대폭 늘려야지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 지금과 같은 구조면 대법관 12명이면요, 다 심리불속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리불속행을 하면은 재판소원에 걸리게 될 거고, 그래 재판소원 걸리게 되면은 어찌 된다? 대법원은 완전히 솔직히 말해 진짜 제4부가 되는, 사심이 되는 거, 사심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대법관 증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12명 늘어서 대법관 수가 총 26명이 되죠. 이걸로도 부족할 거야. 더 늘려야 될 거예요. 조희대가 대법관 증언 안 시키려고 온갖 장난질 다 해왔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게 됐어. 대법관 증언을 막으려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해왔던 조희대 더 이상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법개혁이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요거를 딱 알고 꼭 집어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제일 아픈 곳, 딱 한 방만 맞으면 대법원이 우수수 무너질 수 있는 곳, 아킬레스건을 찾은 거 맞죠?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재판소원 1호의 결과로 조희대가 대법관 증언을 막는다라는 핑계로 지금까지 대법 원장 자리를 지켜왔죠. 사법개혁을 막겠다, 저지하겠다라는 핑계로 그 자리를 유지해왔는데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이 사법적폐의 한편에 서 있던 이 적폐들, 언론 적폐들도 마찬가지죠. 이들 역시도 더 이상 사법개혁의 길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현재 이 사건을 쭉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인적개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혁의 핵심, 개혁의 최고봉은 결국 인적개혁이라는 거야. 인적혁신, 인적청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엄청난 다른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인적청산 꼭 필요합니다. 이들을 빨리 내쫓아야 돼요.